서일부터 전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햇살원인 전두환과 뒷돌머리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날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날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날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요즘 원장님 날라다니시대요. 막 각종 동영상에서 막 사이다라고 한 사발씩 그냥 확. 시작해요? 아니요. 스탠바이도 안 했는데. 자, 준비하시고요. 야, 월요일 날이 방송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날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 0점 잡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해. 일주일도. 딱 이 시간이 제일 방송 컨디션 안 좋은 날. 누구나 다. 자, 스탠바이 가시죠. 숨 쉬는 것도 정치다. 16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미래사무부총장 김현 부총장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푸른나무님, 우리 애국적 새날당의 애국자를 붙이려니까 갑자기 무슨 공화당생 같은 나오잖아요. 저희 앞에 태극기도 붙이시죠. 태극기, 애국기. 진정한 애국당. 태극기, 진정한 애국당. 예, 우리 새날당의 푸른나무 총재님 나오셨습니다. 네, 태국계 안녕하십니까? 애국당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태극기 애국당. 예. 아, 진짜 이거 아니 써야지 우리가 써야 우리가 써야죠. 그럼요. 태극기 애국.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저희가 제목을 얘기하다가 제가 야, 이게 진짜 숨 다시. 쉬는 것도 애국이다. 뭐 태극기 이런 애국 식으로 새날당. 어, 새날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 예. 그 지난번에 저 종편에 한번 나갔는데 그때 보니까 그 근처에 광화문에서 그 태극기 모독 부대, 가짜 태극기 부대 있잖아요. 태극기 모독단. 거기가 보니까 그 전에 집회를 할 때 전에 제가 성조기 들고 나온 것까지는 봤는데 무슨 한미일 연합이라 가지고 일장기까지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드디어 그래서 드디어 본색이 야, 드디어 드러났네. 이게 가짜 태극기가. 야.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태극기 빠찌를 달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빠찌. 야, 진짜 이게 진짜 태극기와 가짜 태극기를 좀 구분하려고. 원장, 그 빠찌란 말이 일본 말인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네. 아, 정말 이거 배지. 발음 고생합니다, 진짜. 배지. 배지. 어. 네.
그 어떻게 빠지라고 그러죠? 빠지, 금빠지. 정치를 너무 일찍 역시 시작해서 그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하셔가지고 빠지라고 그러시네요. 국회의원들은 빠지를 빠지를 잘 달고 다니세요. 다니세요. 뭐 이런. 빠지. 배지. 네. 아, 이게 진짜 휴가를 안 갔다 와서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휴가는요. 지금 네. 휴가 갈 때입니까? 아니 왜 올해 휴가 안 가셨나고요? 안 가죠. 저는 어. 국회의원 될 때까지 휴가 안 갈 겁니다. 이야. 아니 저건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왜요? 국회의원 될 때까지 휴가 못 가는 지금 큰일 났다. 딱 해라. 왜요? 왜 딱하지? 아, 결사항전.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이번 이거만 버티시면 되겠네. 이번 그렇죠. 여름 안 이번 가시면 여름만 되겠네. 버티세요. 저는 진짜 한 번도 브라보. 휴가를 간 음. 적이 없어요. 네. 국회의원 때도 네.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뭐 국회의원 때 휴가 이런 거 가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휴가? 그러고 나니까 국회의원 그만두고 아, 나서는 사시사철이 휴가합니다. 맞아요. 낙선하면은 국회의원 못 되면 사이사지 휴가지 뭐. 백수가요, 뭐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처음 다룰 이야기가 휴가 얘기와 연관이 있는 얘기 같아요. 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안 가시겠다. 반납하셨죠. 우리 김현 부총장님은 국회의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안 가셨지만 아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도 되셨는데 왜 휴가를 안 가시나? 저는 사실 2012년도에 국회의원 되고 정권 교체가 되면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그 해 정권 교체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세운 그 제 목표는 2020년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휴가를 안 간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여름 휴가든 겨울 휴가든 휴가라는 개념으로 어딜 가보질 않았어요. 아이고. 여러분 지금 이 국민적인 불매운동에 맞춰서 김현 부총장께서 남들은 일본 여행 갈 때 국내 여행이라도 가려고 이렇게 발을 맞춰야 되는데 그조차 못 가는 지금. 근데요 여기 또 휴가 하나의 휴가가- 함정이 하나 있어요. 고향이 강릉이라서 달리 휴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네. 예. 바로 집 집에 앞에, 가면 돼요. 집 앞에 해수욕장인데. 집에 엄마 보러 작년까지는 엄마 보러 이제 아. 갔는데 올해는 뵐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마저도 또 예. 그렇지.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음. 자, 그 대통령이 이번에 여름 휴가 취소를 처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춘추관장이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원래 예정되었던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의 휴가를 하계 휴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한다 이렇게 고지가 됐네요. 그저 우리 김현 부총장님은 청와대 근무해 보셨으니까 이 휴가의 의미랄까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갖는 휴가의 의미랄까 이런 거 조금 얘기 좀 겸사겸사 해주시죠. 일단은 대통령님이 휴가를 안 가시면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비서진들도 휴가를 갈 수가 없다는 점이 이제 대목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지금 곧바로 이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 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 내 휴가 안 가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말라.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알렸잖아요. 얘기예요. 유성화 춘추관장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휴가를 만약에 가시게 되면 첫 번째는 청와대 기자들이 휴가를 가죠. 네, 그 출입 기자들이. 두 번째는 경호실도 휴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님이 이제 관저에 계시면 물론 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배분해서 가면 되긴 하지만 비서실장 휴가를 갈 수 없잖아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비서실장. 아니에요? 네. 마음껏 먹어. 뭐 탕수육 다 시켜. 나 짜장면. 짜장면 이거네. 근데 지금 대통령 휴가를 안 가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죠. 아베 때문에 못 가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독도 영공 침범도 있고 남미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도 있다고 이제 언론에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가장 휴가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가 지금 약속한 바 여야 5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추경안에 대해서 재추경부터 심사하겠다. 그리고 처리한다라고 약속한 바를 약속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청와대에서 이 추경에 대해서 논의만 있었지 합의문에는 공동 발표문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서 계속 빨리 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그 추경안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투입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혹시 크지 않을까 저는 나름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통령 자체가 이제 본인이 휴가를 가야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웬만한 분들은 다 휴가를 갈 거라는 생각에 설선수범 휴가를 쓰고 있었던 편이잖아요. 그렇죠. 휴일도 아. 하시고. 그러니까 내 휴가 안 가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러셨어야 되는데 알리다 보니까 다 지금 영향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됐지만 총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총리도 안 가신답니다. 네, 총리 안 가시고요. 지금 총리실에도 알려졌군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안 가고요. 줄줄이 사탕이죠. 외교부 장관도 못 가죠. 국방부 장관도 못 가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도 못 가고. 국내 여행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기여 못 하시고. 그러네 진짜. 아니 해결 다 하고 아. 뭐 언제든지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하니까요. 갈 수 있죠. 뭐 대통령이 연차 쓰시니까 연차를 쓰시면 되죠. 아베는 휴가를 간답니까? 갔다가 지금 곧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베 진짜. 네. 아 배 아파. 교활하게 아 미리 내 배 지금 아파. 이렇게 전쟁 도발을 하기 전에 미리 휴가를 갔다 왔군요. 때린 사람은 맞아요. 진짜. 원래 발 뻗고 못 자는데 어떻게 아. 이렇게 발 뻗고 자죠? 진짜 희한한 놈이야. 진짜. 진짜. 씨. 아이씨. 아 배 아파. 못 알아먹을 테니까 욕 좀 실컷 해야 되는데. 한국말 좀 맞지 않을까요? 아, 욕은?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정치 휴가가 좀 생긴 줄 알았더니 휴가가 아니라 바로 또 지금 여론전을 시작한 조국 우리 전 수석 얘기를 여론전을 잠시 재개한. 후에 하겠습니다. 재개한. 네. 자, 친구시죠? 네, 그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민정수석 나오고 나서 얼굴 봤어요? 얼굴만 안 보고 SNS 로. 전화하셨구나. 소통은 하셨습니다. SNS 로. 했습니다. 예. 그 조국 수석이 청와대를 떠났죠. 그래서 일부에서 또 대다수의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가만히 있으려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지금 또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래도 확실히 저 청와대 나와서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조금 자세히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올렸는데 아마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아마 국민과 공유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을 올린 것 같아요. 이것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그 페이스북 관련해 가지고 먼저 한마디 드리면 이분이 그때 이제 그 WTO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될 그 시점만 잠시 접겠다 논의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 SNS를 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히 글을 남긴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본이 경제 정쟁을 도발해서 일부 정치인 언론이 동조해서 정부를 비방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과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고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당시에 그 민관 공동위원회 백서 내용도 발췌해서 올렸는데 그중에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줬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그 부분들 청구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와서 왜 이 입장이 바뀌었는지라든지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국의 정치인이나 그 언론 등이 일본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느 쪽인지를 확실하게 밝혀라 이렇게 아주 상당히 뭐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있는 게 그 2012년도와 2018년도 한국 대법원이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왜 아베 정부는 과거에 일본 정부 입장을 뒤집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정부가 배신한 거잖아요. 보면. 그리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왜 한국 법원과 한국 정부를 공격하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정당과 일본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일본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오늘 또 점점 자유한국당 등이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앞부분에 조금은 합니다. 여전히 똑같은데 결국에는 또 문재인 정부를 또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으로 계속 지금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쪽 입장에 동조하는지를 먼저 밝히고 시작해라. 이거 뭔가 상당히 재밌는 압박 같아요. 당연한 건데도. 네, 그러니까 경제 전쟁은 일본이 도발했고 이 상황에서 어떤 편에 서느냐가 결국은 친일이냐 애국이냐 매국이냐 애국이냐를 가를 수밖에 없다라는 틀을 제시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 그에 대한 근거를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특히 조선과 중앙에서 사실상 조국 그 전 수석을 겨냥해서 그리고 웬 뜬금없이 애국과 매국의 낡은 이분법이냐라는 얘기와 함께 이 모든 최근 상황의 원인이 한국의 법원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기괴망측한 논리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얘기했던 첫째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는 국민들이 다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링크를 걸었는데 꽤 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권한다면 그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한 페이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일관성을 보인 데 대해서 일본이 오히려 계속해서 입장을 바꿨다는 걸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어떤 입장에 설 거냐. 한국의 정당과 언론이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정부 비판하면 무조건 다 매국이냐? 이건 전체주의 아니냐? 이렇게 그럴싸한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실제 그럴 수 있죠. 진정한 애국적 자유주의라면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실제로 보면 최근에 지식인 연하면서 나오는 논리를 펴는 분들의 상당수는 대부분은 실제로는 자기들 논리의 주장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된 그런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한국 정부와 대부분의 입장에 동의하는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시작해라 하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보니까 조국 수석이 오늘 총선용 투집적고 법사위에서 발목 민생경제법안 올스톱 우리가 조금 후에 다룰 주제 네. 여기 기사 하나 링크 걸고요. 네, 눈앞에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침략 앞에서 정치권이 추경을 놓고 이래서 안 된다. 오늘 경향신문 칼럼 5시간 전에 링크해 놓고요. 그다음에 그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 또 부정하고 있는 아베 정부 또 7시간 전에 올리고 해서 오늘 도합 3개가 올라왔네요. 저기 고노는 외무성이고 스가 관방장관이 좀 전에 아니 93년도 고노 관방장관 그때 과거에 담화, 그 전 고노 외무장관의 아버지 고노가 관방장관일 때 네. 위안부 관련 사과 담화 그렇군요.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오늘 스가가요. 스가 관방장관이 건방장관으로 왜 네. 불리지? 이 건방장관이 내달 만료되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유지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선 배제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일종의 좀 한 발짝 물러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관측.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는 제외할 테니 니들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줘. 그거죠.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돼. 식민지 본국이 식민지국에게 지금 하는 지시예요. 지시. 진짜.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사람도 아닌데. 일본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푸나님이 일본을 너무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 일본 정권을 좀 관대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의원님이 저 밤방 서로 안 보시는구나.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소미아는 그대로 유지하고 네. 화이트리스트는 배제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한 거다.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라. 즉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거죠. 그 SNS가 정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케이스들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조국 전 수석의 경우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적인 스피커일 뿐만 아니라 현직 공직자가 이러한 어떤
국민적인 정치적 이슈의 한 복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국민적인 의미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흥미로운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네. 태도나 또는 본인의 어떤 입장, 윤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시비를 삼겠지만은 이런 어려운 국면에 오히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정당하다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던져서 어떤 다양한 이슈를 국민적으로 전달할 걸 전달하고 이슈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될 걸 틀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그야말로 전설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이게 공직기강을 다잡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민정 법을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 검증을 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가 국민의 여론을 잘 듣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소통하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덧붙이면 온전하게 이 시대에 맞는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다음 후임 민정수석이 좀 걱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법무부 장관 뭐 이제 뭐 확실시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모든 수석 이런 분들이 사실 심지어는 국정원장까지도 SNS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뭐 옛날처럼 받아주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뭐 여론을 자꾸 언론들이 왜곡시키니까 직접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뭐 민정수석이 예전에 법무부 장관도 다 검사 출신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민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니,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해임인 사실상 행정행위를 SNS로 하는 판인데요. 뭐 이거 우리 그것에 직접 대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옛날 방식의 문법에 얽매여서 볼 건 아닌 것 같다. 더구나 최근과 같은 비상한 국면에서는 청와대 참모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관들이 필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서울대 법대 82학번 같은 동기인 동기끼리 나경원 수석이 수석이 된다. 왜 나경원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드셨어요? 잠이 들겠나? 나경원 원내대표죠. 저기 웃기는 김에 조국 원내대표라고 하시면 진짜 웃길 것 같은데. 조국 원내대표가? 조국 원내대표의 원내수석 부대표? 하여간 지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신독재 그림을 그린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 밑그림을 그린 조국 수석. 이제 그가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 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 동기라고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밑그림을 다 그렸다고 그러지. 지금 조국 수석 완전 띄워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요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장관직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무려 16명이며 경질됐어도 몇 번 경질됐어야 할 민정수석이 오히려 영전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분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어 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검증 안 돼요, 이분 인사청문회. 검증 안 되죠. 네. 대장동 땅 하나만 갖고도 그냥 막. 정말 진짜. 근데 요즘에 이분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정신줄을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조국을 지금 악마화시키고 있는데. 이럴수록 조국 수석의 인기와 인지도는 높아만 간다. 그러니까 엑스맨, 엑스우먼. 지금 그 인사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 자유한국당 등이 자신 때랑은 다르게 굉장히 막 이렇게 딴지를 놓으면서 그냥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뭐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16명이다. 무려 16명이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 못한 것인 양 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은혜 장관 얼마나 일 잘합니까? 이분도 보고서 채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 좀 할 만한 사람들을 무조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망신 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쓰려고.
조국 수석이 17번째 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저 비례대표 17번이었는데.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얹으시네. 17번. 뭐 임기 끝날 때까지 한 30명 한번 해보죠. 아니에요. 그거 저거 뭐야 내년 총선 이후에는 청문 보고서 다 채택됩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네. 얼마 안 남았군요. 너무 그렇게 이 20대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네. 내가 항상 순진하지요 뭐. 아, 네. 죄송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포감을 갖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되면 법무부 장관이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네. 예고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시죠. 다음 아, 주제로 그 넘어가도록. 한마디만 네, 더 하면 이 정권의 부패와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할 거고 일야당 괴멸을 얼마나 선동할지 아찔하다. 이건 알고 있네. 괴멸은 스스로 될 건데 왜? 제가 이 기사에 댓글을 봤는데요. 댓글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네. 약 빨았냐 였습니다. 약발. 약 빨았냐. 네.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다 이런 소리겠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 얘기까지 하긴 그랬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관심이 좀 갔던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시기를 거쳐서 이제 피식하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그러니까 컨텐츠는 없어지고 조어만 좀 했는데 조어 능력까지도 이제는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싶어서 그럼 곧 거기 잘리겠네. 저 메시지 쓰는 지역위원장 누구시죠? 사람? 강희요. 네, 축하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자,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가운데서는 야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저쪽이 저렇게 경제 전쟁을 도발해 왔는데 대통령께서도 표현했듯이 지금까지 일본의 일종의 절대 우위의 격차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극복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어쨌든 경제 면에서 일본이 뭐 세계적으로도 강국이고 우리와 대비하면 상당한 강국인데 계속 이런 경제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견디겠지만 어떨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와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다양한 각도의 대응을 하고 있죠. 뭐 원칙적인 어떤 강경한 정치적 대응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경제적인 격차를 초단기에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금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이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을 찾는 것을 포함해서 실제 상황에 대한 점검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일 분업이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조금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3번 했습니다. 이제 키스트도 다녀오고요. 지난 금요일 날에 정밀 화학 제품 개발 업체인 경인양행을 갔는데요. 여기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의존은 하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을 하는 건데요. 그 그래서 중에서도 반도체죠. 네, 그러니까 네. 저쪽이 일본이 중간재를 해서 우리가 보내서 완제품을 하는데 예. 그 중간재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우리가 저쪽으로 네. 수출하는 케이스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대표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키스트도 방문하고 이제 경인양행 방문하면서 느낌, 소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본에게 많이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제공하는 자재도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코 만만하게 물러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극일을 하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일본을 극복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더 붙여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한교안 대표, 아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수석을 맹비난한 것과 견주어서 한교안 대표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이겨야 할 상대방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사실은 이해찬 대표는 가급적 그 상대당의 대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하려고 하시죠. 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적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어 거의 경쟁한다니까요. 나대와 그러니까 황대가. 그러니까 당 대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예. 당 대통령 대표는 만나고 얼마나 됐다고 잉크도 안 아니 말랐구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안보 문제 같은 걸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그게 결국은 그게 친일이더만요. 그러니까 북한과 그 대한민국 사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사이를 나빠지게 만들거나 해서 한반도 정세를 어지럽게 하면 결국 이득 보는 자가 아베, 일본의 개헌 쪽으로 도는 방향이라서 지금 뭐 9.19 군사합의 폐기해라라든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방향의 친일이더라. 이 전쟁 중일 때는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지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어. 어저께 밤늦게 지존 생존자 지금 하는 거를요. 유료로 지정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지정한다. 생존자를. 근데 봤어요.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해요. 지금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이 국가가 어려울 때 협력해야 될 때 협력하지 않고 자기네 세력과 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여간 뭐 대통령과 이 수많은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 내몰고 그러고 그것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폭력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예. 야당 대표가 여자죠. 네, 근데 야당 대표는 배정옥. 예. 배종옥은 아직 실체는 안 드러났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직. 아. 그 조금 달라요. 그분하고 느낌은 좀 다르다. 그렇게 예, 하긴 뭐 그렇게 멋있진 않죠, 지금 현실은. 아니 그분하고 다르다니까 지금 아니, 감옥에 그러니까 가 있는 분하고. 아니 제 말은 나경원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거기는 원내대표지만 드라마상에서 당 대표잖아.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건가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해석이 안 되던데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북한하고 한 라인으로 교신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남북 하해 협력 시기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국내 세력과 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 수싸움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뭐 비교한다는 것도 좀 그렇겠지만 한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최근 이런 말 이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일본 편을 그냥 약간 내놓고 드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그것이 워낙 두들겨 맞고 국민들에게 의해서 거부를 당하니까 약간 작전을 바꿔서 일본을 한마디 한 뒤에 바로 또 원래 하던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작전을 바꿨으나 이 또한 역시 진정성이 없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결국은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정말 위기이고 이것이 경제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이 최근 여론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러한 영리를 건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이 잘 보시면 일본이 결국 반도체 그 중간재를 갖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쳤는데 이 국제분업 체계라는 게 세상에 이제는 워낙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막상 까보니까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된 거 40개를 한 뒤에 화이트리스트로 가서 만약에 1000개로 늘리면 오히려 무역이 없죠. 우리가 사는 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이 파는 데 장애가 생겨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쓰게 되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관련 업체들이 낸 성명에 보면은 갑작스러운 이러한 수출 규제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면서 명백하게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득을 볼 수 있냐 따지고 보면 대만 쪽 업체들이 득을 보는 거 아니냐 해서 대만이 그럼 마냥 희낙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오히려 지금 대만 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일본에서 비판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전 세계의 흐름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세계 시장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100% 독점으로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그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이해찬 대표가 지적한 경우는 일본이 무기로 쓰려고 하는 중간재 자체에 들어갈 원료가 오히려 한국에서 가는 것이 있다라는 이렇게 얽히설키 설켜 있는 이런 거 얼기설키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싸움을 건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그러면 굳이 따지고 보면 일본 경제에도 꼭 도움이 될 것이 없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다양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이 싸움을 왜 펼치느냐 결국 다시 가보면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심화시켜서 국내적으로 최종 목표인 아베의 필생의 사업인 개헌을 평화헌법 개정. 네.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재무장을 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강자로서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이런 국제 질서에서 새로운 강자로 재부상하려고 하는 물론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새로운 제국적 이익 이것을 더 크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본다면 당연히 더욱더 우리는 국가적으로 뭉쳐야 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정말 국민의 눈을 속이는 언사를 겉으로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이런 적전분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경제 측면 외에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인 중요한 그 미국 관계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죠. 미국에 갔던 의원단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분위기가 어떤지 하는 소개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얘기를 해보죠. 예, 이수혁 의원이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미국 의원들은 미국의 역할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한일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안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외교전에서는 미국 내 영향력이 꽤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안 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센데 또 불구하고 일본이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측의 반응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거고 그리고 아베 정권 아베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만 네네 아니다. 그 그렇죠. 얘기잖아요. 일본 측 네, 반응이 네. 그렇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과 입장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확인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응, 사실 최초로 응,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응. 일본 의원단하고 경론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더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딱 두 사람만 우리가 제껴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은 똘똘 뭉쳐 있다. 두 사람만 지금 패싱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보다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두 사람만 네, 빼거나 네. 뭐 나머지 전쟁이들이야 뭐.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저 일장기 들고 나타난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아, 그건 대한민국 사람 아니니까 일본 사람이죠. 토착 외구. 하여튼 그 합동으로 방미를 하고 온 의원들은 그나마 조금은 밥값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그러니까요.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나 거기에 최교일도 도와주고 올 줄은 몰랐네. 참, 네. 그러구나. 그 오죽했으면 일본 그렇죠. 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탄핵 때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국민의 압박, 그렇죠. 80% 이상의 여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쭉 이렇게 조금 잠잠한 것처럼 보였다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 3법 이런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이게 어떤 이거는 청산해야 될 적폐다 이렇게 할 때 쫙 결집되는 국민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 가지 이슈에서 조금 분화도 되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최근 이 국면에 딱 보면 보수라고 평소에 자신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저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조금 어떤 경우에 중도적이거나 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럴 때 일본에 지금 우리가 또 구부리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라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정치적인 어떤 선호 정당은 어디입니까? 이거를 싹 빼고 한다면 7, 80% 이상이 더 올라가는 그렇죠. 어떤 명백하게 이번 싸움은 이겨내자, 견뎌내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국민의 흐름, 3.1운동 이후부터 쭉 3.1혁명부터 쭉 나타난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그런 촛불 민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네.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상징적인 두 사람으로 표현된 정치권에서의 두 사람, 그 다음에 언론에서의 두 군데, 그것뿐만 아니지만 이런 아주 대표적인 데가 사실은 거의 발악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이 한 2주 연속 하락세 문 대통령 최고 지지율 나오니까 방향을 바꿨죠 지금. 그러니까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살짝 이제 입 닫으면서 안보 문제 쪽으로 계속 또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일본 경제 침략 그 대책위원회 이제 저도 멤버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회의를 하는데 최근에 있는 각종 그 언론에 글 쓰는 내용들 이렇게 나오는 분들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지식인 연하면서 사실은 정말 엉터리 논리를 펴뜨리는 분들이 이제 막 있어요.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커밍아웃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글은 그야말로 일본에서 준비된 논거와 이 어떤 논리와 팩트를 제공받지 않으면 쓰기가 좀 어려울 텐데 싶은 글조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글이 나올 정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일본 극우 그런 전체 네트워크가 절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그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이 국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정말 친일적인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총가동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일종의 이제 일본 장학생들이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진짜 언론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왜 진정한 애국심에 기초한 또 다양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다 못하게 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럴 때는 정말 하나하나 우리 속도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낡은 사고, 낡은 가치관, 그다음에 팩트 자체가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요. 방송 출연하기 직전에 도대체 일본 정보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들은 건데요. 내각 정보조사실이 우리로 치면 국정원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정보학교가 있고 우리로 치면 경찰이 공안조사청이 있고 군의 방위청 정보본부가 있는데 무역진흥회라는 게 있답니다. 무역진흥회. 이게 그 경제 쪽으로 해서 정보 공작을 하는 단위가 무역진흥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 경로로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네. 하여튼 이 일본의 집요함,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 일본 아베 정권과 입장이 다른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 이렇게 김세연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들과 이 정치권 할 것 없이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의 이런 경제 침략에 대해서 진짜 한 목소리 내서 여론전에서 압도를 해야지 일본이 주춤할 거죠. 안 그러면 뭐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일본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으니까요. 예. 제2의 경제 침략을 통해서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한 포석이니까. 사실은 일본 내에서 이제 다양한 소리가 있다. 이제 갔다 오신 의원 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베 총리 집안이 보면은 결국
그 전범의 대를 이은 그런 쭉 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일본 정치의 주류를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 때처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지금 아베가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치가 미일 동맹 체제에서의 보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류가 되고 자민당 체제가 되는데 유일하게 자민당 체제와 다른 정권이 등장했었던 민주당 정권 시절 짧게 끝났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 총리가 하토야마 총리예요. 근데 그 하토야마 총리의 할아버지가 또 총리였어요. 근데 거기는 일본에서 군정이 들어서면서 밀려난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하나의 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하토야마 전 총리는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사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일본 같은 나라는 끊임없이 무한 사죄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노다마보다도 더 강하게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는 잘못됐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류나 또는 일본은 공산당이나 사회당, 그러니까 의석수로는 굉장히 작지만 공산당이 그 적기라고 하는 아까하다 기관지 이런 데가 100 몇십만 명이 보거든요. 일종의 그 다 언론이 보수에 장악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더 큰 데인데 그런 것이 소수이고 비주류이기는 하지만 존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양심 세력들을 포함한 일본 양심 세력과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 국민들을 저희가 나눠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양심 세력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서 한일 회담, 일한 회담이라고 하는 그쪽에서의 비공개 자료들이 다 사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최대한도로 연대하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고 국내 지금 이제 일본 이슈가 아닌 다른 국내 이슈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와중에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에 대한 출석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당은 요 틈을 타서 계속해서 안 나가고 있죠? 그렇고 있죠 지금. 네. 여기는 계속해서 안 나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안 나가는지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기 이상수, 엄영수, 여상수, 정가진, 이양수, 이양수 엄영수, 이분들이 최이배 의원 않고 그 있고요. 감금했던 분들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고소고발 네. 출석하라 그랬는데 지금 3회 가량 응하지 않아서 경찰이 강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그에 있고요. 네. 반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계속 출석을 해왔고 또 출석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건 넘어가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이걸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 저희는 이미 소개를 하면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송기현, 윤준호, 표창원, 홍영표 의원, 그다음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갔다 왔죠. 앞으로 더 가실 분들이 김두관, 우상호, 이종걸, 김병욱 의원이고 그다음에 김한정, 신경민, 이철희 의원이 예정돼 있고 정의당은 이정미 의원, 8월 1일 날 권미혁 의원. 이렇게 되면 저희는 대략 한 20명 가량 출석 요구가 있는데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사실은 떨고 있는 거죠. 나 떨고 있니? 지금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그렇죠. 왜냐하면 백혜련 의원이 지난번 경찰 조사 끝나고 와서 한 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소상하게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고 경찰에 출석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 조직을 챙겨보겠다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될지도 국민들이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국회에도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노딜 전략,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열어만 놓고 그래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상임위가 5곳은 아예 그 관련한 법안이 제로 전혀 안 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여간 단적인 예가 추경을 안 시켜줬으니까 추경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러면서 계속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해임건의원
계속 그 조건을 달면서 이건 국회를 성과 안 나게 하자. 그리고 경제가 안 돌아가게 하자. 이것이 뭐 총선 그러면서 전략. 대통령을 욕하자. 이것이 뭐 유일한 총선 전략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떨어지는 것의 원인이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있다라고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처리를 해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마중물로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민생 경제의 마중물인 거죠. 전체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그 목리를 부리고 저 발목 잡고 진짜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정말 없는 거다. 이거는 왜 이런 그렇죠. 일이 반복되도록 그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방치하는지 좀 제정신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없나. 자유한국당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하다라는 게 있는데, 지나치게 친박 또는 진박으로 이렇게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가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의원들은 언제 저 체제가 무너질까 이거 기다리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일단 나경원을 해임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분이 당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더 과격하게 한다. 그러니까 장악력이 없다 보니 어떤 선동으로만 지금 정치를 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 실제로 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뭔가 좀 돕는 역할만 하려고 해도 발끈하는, 그래서 아예 그냥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안 해줘 버리는 이런 그런 무지몽매한 짓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의 자당 국회의원들이 좀 두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트라우마로. 그러니까 계속 공세만 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그 협상안이 안 되면서 이미 한번 사실상 불신임이 된 거고, 그러니까 앵무새 같은 소리밖에 못 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극단적인 거죠. 주장.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언론의 제목으로 뽑힐 만한 발언을 통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한 안갚음을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극단주의자들의 입장만 반영해서 당을 맞습니다.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랑비 젓듯이 젓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밑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저런 식으로 극단적인 발언과 행위로만 정치를 끌고 가는 건 협상을 해야 될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정말 없다. 예. 그러니까 누가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괴멸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정말 마땅히 괴멸해야 합니다. 이거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맹탕 국회, 그다음에 단 한 건도 법안이 성사되지 않은 상임위가 5곳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아닌데, 여성가족위원회도 우리 당 위원장이 우리 당인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방만 놓는 형태로 지금 20대 국회가 되면 결국은 내년 총선은 20대 국회에 대한 심판,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죠. 치러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야당 지지율도 같이 오르면서 이렇게 어떤 박빙의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데, 점점 더 벌어지는 이 불행한 사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대급이라면서요. 이렇게 야당이 여당의 발목 잡는 경우가 역대급이어서,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실감이 덜한 거지, 역사에 전 깊이 읽고 남길 만한 아주 가장 안 좋은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니, 추경을 안 해주는 경우 없잖아요. 어. 더구나 자기네 말대로 경제가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어렵잖아요. 게다가 일본이 치고 들어와서 더 어렵잖아요. 이러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추경 같은 경우는 야당이 정상적인 야당이 아니라 약간 비정상적인 야당이라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정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정상을 넘어서 저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략 부재, 컨트롤 타워도 없고 전략도 부재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페이스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자유한국당에 나름대로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좀 나요. 경우에 조금 대해서 나, 좀 조금 나. 너무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홍준표 최근에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전략을 좀 쓰라고 하는 건데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전략을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이 체제를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충고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무너뜨리려고? 저것보다는 홍준표 전 대표가 했으면 거기도 영 아니지만 이 정도는 저것보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네. 나요. 조금 줬다 폈다라도 그러니까 정상에 조금 더 가까운 쪽, 덜 비정상인 쪽으로 할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해봤고 그다음에 도지사도 했고 대선 후보도 했고 이제 이러니까 나름 이제 그래도 좀 여론의 눈치라도 보는데 이 한교안 대표는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꽃길만 걸었던 분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구속돼가지고 감옥 가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 중에 검찰 조사 안 받은 사람은 이분밖에 그러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발 당했죠. 아니 근데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네. 제대로 된 수사를. 그러니까 여튼 이분은 자기가 하는 게 다 잘 돼왔기 때문에 이런 아니, 강한 믿음.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거기까지 하고 더불어민주당 얘기 잠깐 하면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가세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9월 말에 아직 최종적인 이름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현재까지 잠정으로는 기존에 얘기됐던 정책 당원대회 또는 정책대회를 개최한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준비위원회도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되는 박강원 건가요? 최고위원회를 위원장으로 해서요.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국민의 열망을 안고 집권한 우리 당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해외 유력 정당들처럼 정책을 통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방식으로 정책대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예전에는 그 잔디밭에다가 텐트를 치고 정책 부스 치고 있죠. 엑스포를 했는데 그 공간을 사용을 불허해서 그 의원회관 안에 이제 세미나실 그다음에 그 2, 3층에 있는 여유 공간에서 이제 정책 대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가 됐고 우리 당이 이제 플랫폼이 9월 달이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참여한 그런 이 행사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전당대회라고 했다가 대의원뿐만 아니라 당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표현을 좀 달리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 명칭은 향후에 정하는 걸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게 총선 룰도 이미 확정을 일찌감치 채워놓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거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사상 첫 정책대회 정책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정당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 경쟁을 해야 돼. 이 상황이 원래는. 그래서 정책들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재원 조달 방법을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서로 국민한테 내놓고 그걸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끝까지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해찬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올해 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년에 있을 총선 룰을 그 1년 전에 확정하는 것을 했고요. 거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했고 이때 29%의 권리당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50,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중앙위원회 50% 해가지고 저희가 그 특별 당규를 딱 기정사실화시키는 그런 일도 사실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또 이런 정책 대회를 다각도 다양하게 그리고 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오픈
대회를 치른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네. 하여튼 굉장히 안정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네.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혼연일체돼서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대안들도 만들고 현장에서 목소리도 듣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분과 일정한 두 개의 언론사와 일정한 세력이 방해를 놓고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이거를 이제 내년에 반드시 심판을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정책 대회는 이제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나 어젠다가 뭔지를 토론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당원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제기를 해서 어떤 이슈가 예를 들어 총선 정책으로 꼭 다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앙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기해보는 그러한 상하향식 쌍방향의 일종의 플랫폼을 한번 실험해본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책 엑스포가 몇 해 전에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지자체 중심이나 뭐 등등 그랬고 조금 더 대중화되는 것이 좀 덜했는데 지금은 지자체도 많이 이제 저희 당 소속의 단체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수도 늘어나고 또 플랫폼도 조금 안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언론들이 요즘에 이제 그런 양비론이 있거든요. 국회가 일을 안 한다, 뭐 노딜이다 이렇게 본회의가 뭐 115일간이나 안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일단 폐기를 해요. 너무한다고. 근데 한편에서는 민주당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양비론을 딱 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팟캐스트나 뭐 등등을 보시면서 이 과정들을 계속 우리 기록에 나가고 있고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런 정당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 아예 뭐 예를 들면 정경두 걸었다가 이번에는 정경두 해임 관련한 것은 잠깐 덮어둘 테니까 또 딴 거 하자고 그러고 야 세상에 지난 주말하고 오늘 거치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해주고 싶지 않다는 다른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추경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엉터리라고 제가 그래서 대책으로 여러 가지 확인해봤더니 추경 괜찮던데 뭘 왜 엉터리라고 그러면서 또 안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 내역을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역을 주면 화이트 리스트를 상정하고 지금 이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가 나가는 순간 쪼르륵 어딘가에 보고가 된다라는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모르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어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만. 우리 국민이 되게 현명하신 게 그걸 알고 지지율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하여간 지지율을 떨어뜨려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과 정부가 확고한 대일 항전을 하는데 힘을 모아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동시에 이 싸움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마치 옛날 임진왜란 때도 뭐 갑자기 저쪽에서 치고 온 거죠. 그 이후에 또 갑오년에도 그랬고 갑진년에도 그랬고 일본이 치고 들어와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번엔 뭐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번 싸움이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하겠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원칙적이지 않은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의도를 저쪽이 그렇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까지 가는 것의 불쏘시개로서 양국 간의 갈등 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싸움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즐기게 그렇지만 즐겁게 이거를 견뎌내면서 가자. 그러면 이번 싸움은
이길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분 뭐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예, 덧붙이면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영한 헌법 개정은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일본 아베 정권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전쟁을 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 편에 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가 7월 31일까지 내년 총선에 온라인 당원이 다 됐네요. 예, 이제. 7월 31일까지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남은 이틀 기간 동안에 온라인 입당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국민들 속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이 토착 예구들과 단호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서 전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햇살원님 전두환과 득돌반이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우한무치 지랄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항성으로 6월 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